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죄와 벌, 오늘부터는 죄와 벌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 거고요. 역시 보급한 버전으로 열린 책들 보급한 버전이고요. 홍대화 선생님이 옮긴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보지만은 어, 작중 인물 소개는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죄와벌 소설 자체가 굉장히 직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꼬여 있다라기보다 죄를 지은 한 명의 대단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그런 한 명의 대학생이 가난에 찌들리고 불온한 사상에 스스로를 침잠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죄 없는 전당포 여주인과 늙은 여주인과 그녀의 이복 여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가 자수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일종의 범죄극이기도 하면서 심리극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꼬이고 엉켜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백치나 악령처럼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어떤 러시아적인 이념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나 철학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던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인간의 실존적인 측면, 인간은 왜 살아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을 해하면 안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뭐 흔히들 뭐 위키나 뭐 나무 위키나 뭐 또 다른 이런 것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흔히들 5대 장편, 4대 장편 중에 첫 번째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 이 소설을 쓸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언제나 궁핍하셨지만 궁핍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기억으로는 3천 루블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그것도 빚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옆에서 이제 훗날 자신의 아내가 되는 비서 여비서와 그 수기를 재빨리 작성을 했고 자기는 중얼중얼대면서 거의 몇 개월 만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퇴고 그렇게 본인이 읊어대는 것 자체가 창작 과정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퇴고 안 하는 도스토옙스키 선생의 글치고는 대단히 완벽한 느낌의 어떤 걸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도스토옙스키 첫 번째 5대 장편 중에 첫 번째 작품이고 가장 유명한 작품이면서도 가장 숭고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숭고하다기보다 그건 왕령이나 백치도 가장 숭고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가장 숭고한 작품 중에 하나고 전 세계 문학사상 빛나는 성취 중에 한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네 그냥 뭐 읽겠습니다. 자, 1. 천천히 할게요. 저도 굉장히 이 작품은 음미를 좀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읽으면서라도 음미를 좀 하고 싶은 느낌도 있어서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초의 어느 날 해질 무렵 S골목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자신의 작은 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는 듯한 모습으로 K 다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다행히도 계단에서 여주인과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의 작은 방은 높은 5층 건물의 지붕 바로 아래에 있었는데 방이라기보다는 벽장 같은 곳이었다. 여주인은 그보다 한층 아래에 있는 독립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그는 그녀로부터 식사와 한여를 제공받았다. 그는 병적인 두려움을 느꼈다.
이로 인해 부끄러움이 생겼고 여주인과 만날까 봐 겁이 났다. 그는 본래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니, 그의 성격은 오히려 정반대였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부턴가 긴장과 초조 상태에 있는 우울증 환자처럼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여주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만나길 꺼려했다. 그는 가단에 찌들여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는 고양이처럼 계단에서 빠져나와 도망쳤다. 하지만 거리로 무서히 빠져나오자 그는 자신이 방금 여주인과의 만남에 그토록 겁을 먹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서 이토록 하찮은 일을 두려워하다니. 자, 그런 일, 차마 말로 뱉지 못하는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적인 생각에 굉장히 침잠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다. 다만 겁이 나서 사람들은 모든 일을 망치는 거지. 그래, 그래, 그래. 거리는 지독하게 무더웠다. 게다가 후덥지근한 공기, 혼자, 여기저기에 놓인 석회석, 목재와 벽돌, 먼지, 근교의 별장을 가지지 못한 빼째부르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독특한 여름의 악취.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청년의 신경을 한꺼번에 뒤흔들어 놓았다. 사실 그는 멋진 검은 눈동자에 짙은 아맛빛 머리털을 가진 미남으로 약간 큰 키에 균형이 잘 잡힌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곧 깊은 상념에 잠겼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일종의 무아경 상태에 빠져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또 의식하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걷고 있었다.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는 가끔 혼잣말을 하는 버릇대로 무언가를 입속에서 웅얼댔다. 그는 몸도 쇠약해져 있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옷차림은 차라리 넉마라도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지역에는 센나야 광장에서 가까운 매춘분들이 운집해 있는 빼체부르크 한복판에 위치한 거리와 골목은 수공업자들과 공장 노동자들이 우글거리는 낯선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으므로 색다른 모습의 한 사람과 만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자, 1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심장이 얼어붙고 신경이 떨리는 상태에서 그는 한쪽 벽면은 시궁창을 향해, 다른 벽면은 거리를 향해 나 있는 아주 거대한 건물로 다가갔다. 이 건물 안에는 재봉사, 철공기술자, 요리사, 잡다한 일에 종사하는 독일 사람들, 몸을 파는 여자들, 하급 관리들이 새를 들어 살고 있었다. 건물의 두 문과 두 마당은 드나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너 명의 경비원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청년은 그등 중 어느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은 것을 몹시 다행스럽게 여기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문에서 오른쪽으로 난 계단으로 숨어 들어갔다. 비좁고 어두운 계단은 뒤쪽으로 나 있었다. 그는 이미 건물의 내부 구조를 꿰뚫고 있었고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지금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막상 그 일을 시도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독일인이 지금 방을 빼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어떤 독일인이 그러면 저 4층 계단 참 옆에 아파트에는 한동안 그 노파만이 남게 된다. 이건 어쨌든 좋은 일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노파의 아파트 문에 달린 설렁줄을 당겼다. 종소리는 약하게 울렸다. 종은 구리가 아니라 양철로 된 것 같았다. 얼마 후 문이 빠끔히 열리고 경계하는 듯이 방문객을 쳐다보는 노파의 눈동자가 문틈의 어둠 사이로 반짝이는 게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계단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용기를 내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니까 노파도 이런 곳에 사니까 경계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주변에 험한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어떤 험한 뭐 사람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사람들이 사니까 문만 빼꼼히 열고 있다가 1대1로 있으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제서야 문을 이렇게 딱 여는 거야. 노파는 그 앞에 서서 묻는 듯 둔초리로 말없이 그를 바라본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짝달만하고 말라빠진 노파의 눈은 날카롭고 사악해 보였으며 코는 작고 뾰족했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수치졌고 하얗게 센 머리털에는 기름이 잔뜩 발라져 있었다. 닭의 발목같이 삐죽하고 긴 목에는 면으로 된 걸레 조각 같은 것을 감고 너덜너덜해진 누런 털조끼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노파는 쉴 새 없이 기침을 해대며 가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청년이 그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았던지 그녀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경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한 달 전에 한번 왔었지요. 청년은 좀 더 상냥하게 구려야겠다고 생각해 반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중얼거렸다. 기억하고 있소, 젊은이. 젊은이가 왔었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있소. 노파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또렷이 말했다. 그러세요. 전에 왔을 때와 같은 용무라서 다시.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의 의심스러워하는 태도에 약간은 당황하고 놀라면서 말을 이었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상한 일, 험한 일을 지금 저지르려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파와 만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 중에 독일인 가족은 이사를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노파만 남게 돼요. 노파는 마치 생각에 잠긴 듯이 잠시 입을 다물더니 조금 있다가 몸을 옆으로 비껴 방 쪽으로 손님을 세우며 말했다. 들어가시구려, 젊은이. 무슨 일로 오셨소? 노파는 아까처럼 그의 정면에 서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준엄하게 물었다. 전당품을 가져왔어요. 여기요.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되고 납작한 은시계를 꺼낸다. 쇠 줄이 달린 시계 뒷면에는 지구의가 새겨져 있었다. 지난번에 전당 잡힌 물건도 기한이 다 됐는데 벌써 한 달하고도 사흘이 지났구만. 제가 한 달치 이자도 미리 드릴게요.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젊은이, 연기하든 지금 젊은이 물건을 팔아버리든 그건 내 맘이요. 이 시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알료나 이바노브나? 이 여자의 이름이 알료나 이바노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료나가 이 할머니의 이름이고 이바노브나가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딸 알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성까지는 안 나오는데 부칭인 것 같네요. 시시한 물건만 가지고 다니는군 젊은이. 지난번 반지는 2루블 줬지만은 그런 반지도 기념품에 가면 1루블 반에 새 것을 살 수 있는 걸. 4루블만 주세요. 제가 꼭 다시 찾으러 올게요. 이 시계는 아버지 유품이에요. 꼭 돈이 생길 거예요. 1루블 반에 이자를 제하고 주겠소. 그래도 좋다면. 1루블 반이라고요? 청년은 외쳤다. 젊은이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노파는 그에게 시계를 돌려주었다. 청년은 시계를 받아들고 너무 화가 나서 금방이라도 다른 곳에 가고 싶었다. 주세요. 그는 거칠게 말했다. 노파가 서랍장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저건 윗서랍이야. 그는 상상했다. 노파는 열쇠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구나. 모두 쇠고리의 한 뭉치로 깨어 있어. 다른 것보다 3배나 큰 톱니 모양의 열쇠는 서랍장 열쇠가 아니다. 그렇다면 보석함이나 괴가 있을 거야. 참 궁금하군. 괴에 대체여 그런 열쇠를 쓰지? 그건 그렇고 이 모든 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가. 노파가 돌아온다. 자, 젊은이, 1루블 한 달 이자가 10코페이카이니까 1루블 반에서 한 달 이자 15코페이카를 먼저 제하고 그리고 지난번 2루블에다가 이자를 같은 값으로 더해서 20코페이카도 제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해서 35코페이가 되는구만. 그럼 젊은이가 시계를 맡기고 받은 돈은 1루블 15코페이카예요.
자, 받아요. 뭐라고요? 지금 받을 돈이 1루블 15 꼬페이카라고요? 정확히 그래요. 제가 어쩌면 알료나 이바노브나 며칠 내로 또 물건 하나를 가져올지 몰라요. 은으로 된 것인데 괜찮은 담뱃값이에요. 친구에게 돌려받는 대로.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내내 집에 혼자 계시는가 봐요. 동생은 안 계세요? 그애에게 뭐 볼 일이라도 있어? 별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안녕히 계세요, 알료나 이바노브나. 라스콜리니코프는 몹시 당황한 표정을 한 채 밖으로 나왔다. 이 당혹감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는 마치 무엇에 놀라기라도 한 듯 몇 번씩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거리로 나왔을 때 그는 마침내 탄식했다. 오, 맙소사. 이 모든 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짓인가. 정녕, 정녕 나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야. 정말로 내 머릿속에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단 말인가.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일을 생각해낼 수 있다니. 무엇보다도 더럽다. 불쾌하고 추악하다. 추악하다. 그리고 한 달 내내. 그는 이 순간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만 보려는 마음의 움직임으로 병적이라는 사실을 막연하게나 직감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들어간 선술집에는 사람이 적었다. 계단에서 마주쳤던 두세 명의 취객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한꺼번에 들어왔다. 어떤 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1년 내내 아내를 애무했네. 1년 내내 아내를 애무했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뽀찌아체스키 거리를 걸었지. 옛사랑을 찾았지. 뭐 이런 라스콜리니코프의 병적인 생각이 여기서는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또 전당품을 맡기고 거리로 나와서 선술집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2장 22조.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익숙지 않았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특히 최근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더욱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왠지 사로잡았다.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생기면서 그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갈증을 느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왠지 말을 붙여보기도 전에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특이한 만남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저쪽에 떨어져 있는 퇴역 관리인 듯한 손님이 바로 그런 인상을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주었다. 그는 줄곧 관리를 쳐다보았는데 이것은 물론 그 관리 쪽에서도 라스콜리니코프를 고집스럽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늘게 쭉 찢어진 눈꺼풀 사이로는 작고 불그스레한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 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어쩐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일종의 감격으로 빛나고 있었고, 물론 그 감격 속에서는 사려와 분별이 존재했지만, 그와 동시에 광기 같은 것도 언뜻 담고 있었다. 존경하는 선생, 제가 감히 선생께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대화를 요청해 봐도 될까요? 이 늙은 관리가 하는 얘기예요. 술집에서 라스콜리니코프를 쳐다보는 관리가. 선생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사실은 교육을 많이 받았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시군요. 저는 항상 진실한 생각을 지닌 교양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있습죠. 저는 구둥문관으로 마르멜라도프라고도 합니다. 구둥문관이지요. 감히 여쭙겠습니다만 관리로 근무하십니까?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학생. 대학생이셨던가 보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경험 덕분이지요, 선생. 풍부한 경험 덕분이시지요. 학생이셨거나 학자 출신인 줄 알았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저도 음주가 선행이 아니라는 것은 정도는 잘 알고 있습죠. 그런 극비는 죄악입니다. 그저 가난하다면 타고난 고결한 성품을 그래도 지킬 수 있습죠. 그러나 극빈 상태에 이르면 어느 누구도 결단코 그럴 수 없습죠. 누군가가 극빈 상태에 이르면 그를 몽둥이로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아예 빗자루로 인간이라는 무리에서 쓸어내 버리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모욕을 느끼라고 말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극빈 상태에 이르면 자기가 먼저 자신을 모욕하려 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술집에 있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레바제띠쿠프 씨가 제 아내를 때렸습니다. 제 아내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선생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생은 네바간 건초용 침대에서 밤을 지내시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라스콜리니코프가 대답한다. 그러니까 전 거기서 왔습죠. 벌써 닷새밤을 거기서 잤지요. 그의 이야기는 시시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다. 판매대에서 뒤에서 소년들이 킥킥대기 시작했다. 주인도 일부러 이 어릿광대의 말을 듣기 위해 2층에서 내려와 거만한 모습으로 하품을 하고는 이런 인간들이라 하는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지켜보았다. 어릿광대 주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관리를 하면서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왜 근무를 안 해? 왜 내가 일을 하지 않느냐고요, 선생? 마르멜라도프는 그 관리 마르멜라도프는 마치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한 듯이 그만을 쳐다보며 말했다. 왜 근무를 하지 않느냐고요? 비참한 생활 속에서 허송세월하면서 제 마음은 아프지 않은 줄 아십니까? 아무 희망도 없이 돈을 꾸러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꾸러 가본 적은 있지요. 그런데 희망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조금도 희망이 없는데 돈을 꿔달라고 가셨던 적이 있느냐 말씀이십니다. 어쩌면 찾아갈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더 이상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어떤 인간이든 아무 데라도 찾아갈 만한 곳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어디든 반드시 가야만 하는 때가 있으니까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처음으로 노란 딱지를 받고 거리로 나갔을 때 나는 그때도 역시 갔었어요. 그는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선생. 괜찮아요. 두 소년이 판매대 뒤에서 낄낄대고 주인 역시 빙글거리자 그는 평온한 척 선언했다. 괜찮아요. 그렇게 머리를 끄덕이며 비웃는다고 해도 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란 게 다 알려지게 마련이고 모든 비밀은 다 탄로나기 마련이니까요. 격렬하기보다는 차라리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자, 이 사람이다 라고요. 미안합니다, 젊은 양반. 그런데 선생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더 강하게 표현해서 감이라는 말을 쓰는 편이 좋겠군요. 선생은 이 시간은 나를 보면서 내가 돼지가 아니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자기 딸이 노란 딱지를 받았다는 거는 자기 딸이 매춘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 그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톨스토이도 그렇고 부활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렇고 그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매춘부들을 그래서 노란 딱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그랬다. 그리고 아, 네, 뭐 조금씩 알게 될 거니까 그 딸은 소피아 세미오노브나 마르벨라도파 소냐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냐의 아버지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마르멜라도프는 이렇게 말했다. 29쪽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아내는 이번 겨울에 감기가 들어서 기침을 하면 피를 토합니다. 애들은 어린 것이 셋인데 까제리나 이바노브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그 여자는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자란 터라 쓸고 닦고 아이들을 목욕시킵니다. 가슴이 약해져서 폐병기가 있는데 난 그걸 느낍니다.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난 그걸 더 느낍니다. 그래서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면서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비애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배가시키려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절망한 듯이 고개를 탁자에 떨궜다. 그러니까 이 마르멜라도프의 가족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데 까제리나 이바노브나라는 여자가 그의 두 번째
아내고 소니아가 첫 부인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그리고 폴랴 꼴랴 리디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두 번째 아내가 데리고 온 자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지러운 집인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술을 퍼먹고 있고 첫째 딸은 이제 거리에서 이제 매춘부 생활을 하면서 돈을 충당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아저씨는 술집에서 이러고 술을 푸면서 어릿광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과중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전당포 그 할머니와 이제 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어떤 생각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은 참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요. 33쪽. 그러니까 애들은 병이 들고 예. 읽을게요. 그러니까 첫째 딸이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요? 까젤이나 이바노브나 정말 저더러 그 일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소니아가 하는 얘기예요. 다리아 프라첰프라고 하는 경찰에도 몇 번이나 걸려들었던 사악한 여자가 세 번이나 여주인을 통해 알려왔거든요. 까젤이나 이바노브나가 조소하듯이 대답을 하더군요. 왜 무엇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거니? 그게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거니? 하지만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세요, 선생. 욕하지 마십시오. 제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는 데다 병까지 걸렸고 굶주린 아이들은 울고 있고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홧김에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까젤이나 이바노브나의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럭저럭 5시가 넘자 소니아가 일어나서 목도리를 두르고 외투를 입더니 아파트에서 나가더군요. 그러고는 8시가 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곧 까젤이나 이바노브나에게 가서는 탁자 앞에 30루블을 말없이 내놓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흘끗 쳐다보고는 큰 녹색 드레다짐,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부인용 얇은 나사 직물이래요. 집어서 그것으로 머리와 얼굴을 완전히 감싸고 벽을 향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깨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나는 여전히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난 보았다오. 젊은 양반, 라스콜리니코프한테 한 얘기예요. 난 보았어요. 까젤이나 이바노브나가 말 한마디 없이 소냐 침대에 다가가서 저녁 내내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발에 키스하는 것을요. 좀처럼 일어설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둘이 같이, 둘이. 그래요. 그런데도 난 취한 채로 누워 있었죠. 그때부터 선생, 그 이후 재수없는 사건에 휘말리고 어떤 나쁜 놈이 고발하는 바람에 내 딸 소냐는 노란 딱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여자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냐면서요. 소니아는 지금은 어두울 때나 집에서 들어옵니다. 집에 와서는 까젤이나 이바노브나의 일을 도와주죠. 그냥 지 의붓 어미의 일을 도와주죠. 그리고 그 의붓 엄마도 미안해가지고 발에다 키스하고 꼭 껴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도 참, 네, 그냥 쭉 넘어갈게요. 야, 초장부터 세네, 진짜. 그래서 사실은 마르멜라도프가 그 술을 먹다가 까제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와서 까제리나 이바노브나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술집에서 잡아서 끌고 가거든요. 이 아저씨를. 왜냐면은 그 비상금을 훔쳐다가 여기서 술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까제리나 이바노브나가 이렇게 재봉 일도 하고 이 여자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 돈을 갖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때리고 있었던 거야. 울고 울고. 근데 뭐는 뭐를 알아본다고 나만큼 심란한 것 같은 거야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러니까 얘도 기분이 그렇게
이상하지. 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다니는 대단히 잘생긴 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하숙집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살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3장. 그는 다음날 아침 아주 늦은 시간에 뒤숭숭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그렇지만 잠도 그의 원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생활은 이보다 더 불결한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의 정신 상태로 봐서는 오히려 이게 유쾌할 지경이다. 그는 거북이가 자기 껍질 속으로 몸을 움츠리는 듯이 단호하게 모든 사람을 피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방세를 지불을 해라, 방세를 지불을 하지 않느냐 이런 저런 여주인과의 그런 실갱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게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라스콜리니코프 51조 편지를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로자, 그러니까 로자가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애칭이에요. 엄마의 편지. 너하고 편지로 이야기를 나눈 지도 벌써 2달이 됐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니 나도 괴로워서 어떤 날은 잠도 이루지 못했다. 1년에 120 루블밖에 안 되는 연금으로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니? 너무 돈을 못 줘서 미안하다. 뭐 이런 엄마의 구구절절한 표현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사람이 뭐냐면은 스비드리 가일로프라고 하는 아주 아, 이폴리트, 스타브로긴, 로고진 요런 부류의 대단히 강한 인간 그리고 이 죄와벌에도 상당히 독한 인물들이 꽤 나온다.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도 마찬가지로 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스피드리가일로프는 이 작품의 끝판왕 어떻게 보면은 라스콜리니코프도 끝판왕. 그러니까 두 마귀를 한번 선정을 해보라면은 라스콜리니코프와 스피드리가일로프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스피드리가일로프는 어, 자기 아내를 독살한 정황이 있지만은 교묘하게 그 법망을 피해 나갔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이 두냐인데 굉장히 미인이에요. 굉장히 미인이고 이 여자를 사랑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두냐는 또 루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또 혼처가 이게 혼사가 조금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이 루진은 굉장히 이게 루진이 맞을 거예요. 그 이름이 루진이네요. 굉장히 찌질한 놈이에요. 근데 스피드리 가일로프는 찌질함이 아니라 대단히 세련되고 대단히 강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브로긴의 늙은 버전. 이폴리트가 강인했을 때 로고진이 조금 이성적인 차원에서 날카롭게 사이코패스 저기 소시오패스처럼 움직일 때 그러니까 어떤 부류인지 아시겠죠? 강한 인간. 2달 전 두니아가 스피드리가일로프 씨 댁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뭐 돈을 주고 이러는데 스피드리가일로프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두니아에게 힘들게 했다. 뭐 그러면서도 자기 애정을 준다. 뭐 두니아에게 뭘 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그리고 이 스피드리 가일로프의 아내가 사실은 두네아를 때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자기 본처를 죽였던 것 같아요. 두니아를 자기 처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와중에 루진이라고 하는 7등 문관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나이도 45살이고 조금 뭐 넉넉하고 위험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스피드리가일로프는 위험해요, 얘는. 그러니까
이 루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찌질할 뿐이야. 얘 막판에 찌질한 짓을 소니아한테 해가지고 라스콜리니코프한테 걸려갖고 속된 얘기로 박살이 나는 장면이 뒤에 있긴 한데 루지는 위험하지는 않아. 컨트롤이 돼. 근데 스피드리가일로프는 컨트롤이 안 돼요. 얘는 자기 아내가 두냐를 때리고 뭐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자기 아내를 독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놈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짓거리를 막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무서운 놈이 또 나온다. 그게 스비드리 가일로프고 루지는 찌질한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니아가 너무 아름답고 여자가 괜찮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거 저걸 주는 거야. 이 저기 추파를 던지는 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도 또 읽다 말다 또 이렇게 또 잔소리가 많은데 두니아랑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둘이 걸어 다니는 장면이 대단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두 남매의 그 아름다움은 굉장히 그 빛이 난다라고 도스토옙스키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라주민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친구. 얘는 정말 도스토옙스키 소설 전체 중에서도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캐릭터인데 드네아에게 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 처남, 처남이 되나요? 그러니까 손이 처남이 되는데 손이 처남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주인이 됐을 때 굉장히 그 자기 장모님과 자기 아내와 자기 이제 손이 처남이 된 친구 라스콜리니코프, 뭐 소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대단히 많이 후원을 해주는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이시킨이나 뭐 기회 되면 까라마조프도 하겠지만 저기 셋째 알료샤는 속세에 있는 것 같은 선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라주미는 참 속세에도 있어야 하는 그런 선인. 그런데 이 루진이라는 놈이 그 돈이 아까워서 어 고도는 택시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택시비는 당신이 그 저기 두니아 씨 어머니가 조금 나한테 뿜빠이 합시다 이런 거야. 자기 장모 되고 자기 와이프 될 사람한테 잘해줘도 못마땅 그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잘 살아도 어느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는데 뻔하게 지금 상황이 힘든 걸 알면서도 뿜빠이를 하겠다라는 거를 엄마가 적은 거야. 근데 그것도 고맙다라고 했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여기서도 긁히는 거지. 아니 이 루진이라는 이 인간은 돈도 많으면서 그렇게 우리 엄마랑 내 여동생을 짐짝 취급을 하고 있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 야마가 가는 거지. 자, 65쪽. 안 돼요, 어머니. 안 돼. 두냐, 나를 속이지는 못해요. 내 의사를 묻지도 않고 나 없이 모든 일을 결정했다고 미안해하기까지 하는군요. 물론이죠. 이제는 그 결혼을 깰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두고 봅시다.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무슨 설명이 그렇게 구질구질합니까? 루진이란 사람은 아주 바쁜 사람이야. 너무나 바빠서 역마차나 기차 안에서라도 결혼식을 올려야 할 정도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인다. 보여. 바로 두냐는 그래 보이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거로군.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진 일이야. 두니아를 사랑해라, 로자. 그 애는 너를 자신보다 더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오래비 걱정을 계속 두니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우리 엄마랑 우리 오빠를 경제적으로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딸을 희생시킨다는 양심의 가책이 어머니의 마음을 몰래 괴롭힌 것은 아닐까. 그래, 그래. 그리고 루진에게 어떻게 보면은 시집을 가겠다라는 그 태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여동생이 두니아가 저번에 술집에서 봤던 마르멜라도프의 딸인 소냐와 겹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71조. 루진의 아내가 된 청결함과 소니아의 청결함은 다 똑같은 거다. 어쩌면 너의 것이 더 나쁘고 추하고 비열할 수조차 있다는 사실을 넌 알고 있니? 두냐. 왜냐하면
너에게는 얼마간 안락한 생활을 해보려는 타산도 숨어 있겠지만 소니아의 경우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73쪽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싹 돌았는데 갑자기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제 떠올랐던 또 한 가지의 상념이 다시 그의 뇌리를 스쳤다. 우리는 이 상념이 어떤 상념인지 알죠? 이게 지금 다 돈 때문이고 다 잘난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어, 케어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나 이 상념 때문에 그가 몸을 떤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 상념이 반드시 스칠이라는 것을 예감했으며 이미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상념은 전혀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차이가 있다면 한 달 전,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그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돌연 망상이 아닌 무언가 전혀 낯설고 새롭고 무서운 것이 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것을 대번에 알아챘다. 그는 머리로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도 아득해졌다. 그는 얼른 주위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았다. 앉고 싶어서 벤치를 찾았다. 벤치를 갔다가 그는 자기보다 20걸음 정도 앞에 한 소녀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어떤 소녀가 이렇게 가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조금 오지랖을 부려서 그 소녀가 술이 취해서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어떤 중년의 신사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를 보고 그 사람을 저지하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뭔데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이런 식으로 실랭이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 경찰도 거기서는 싸우지만 말라라고 하고 그 소녀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그 배불뚝이 그 사내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라스콜린코프는 이렇게 얘기하죠. 79쪽에. 서로들 산채로 잡아먹으라고 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내가 어떻게 29배가를 줄 생각을 했지? 그게 내 돈인가? 뭐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는 거죠. 그러다가 라주미인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고 라주미인은 이 자기 친구의 라스콜리니코프를 어느 정도는 경외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작품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조금 많이 읽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읽고요. 죄와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존재론적인 측면의 정당성을 고통과 모욕 그리고 도덕적인 우월성이 이성으로부터 기인한 도덕적 우월성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도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지점이 있는 대단히 위험한 소설이기도 해요. 그게 라스콜리니코프가 앞으로 저지를 범죄와 그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연민이나 동정을 통해서 정립이 된 도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인 법칙이 정립이 됐을 때 쾌와 불쾌의 문제, 연민과 타인에 대한 연대 차원의 있어서의 도덕적인 법칙과 도덕적인 행위에 기반이 마련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자유라는 선언적 차원에서의 자유라는 의미에서 도덕이 결정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도덕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마저도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 또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의 끝으로 다가가서 이성이 가지고 있는 서구적 이성과 서구적 물질주의와 서구적 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폭로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게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면에서 어떻게 붕괴가 되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양심을 일깨워 주는지에 대한 소설이기도 하고 이 소설에서 가장 영적인 인물 셋을 꼽자면 라스콜리니코프 그다음에 스피드리가일로프, 그다음에 소냐 이 셋이 가장 영적인 파워가 좀 센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길게 일부는 좀 끌어봤고요. 차츰차츰 또 완독을 하는 것으로 또 한번 다 같이 즐겁게 한번 죄와벌과 뭐 읽으셨던 분들은 또 생각을 하시면서 안 읽으셨던 분들은 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보시면서 하시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